안방이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안녕하세요. 이 공연 안 보시는 분 못 참습니다. 좋습니다. 뭔데? 무슨 공연인데요? 뭐예요? 진짜 전 식구입니다. 네,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 27입니다. 이 공연의 메인 그 카피가 이거나 못 참아예요. 백인당 태영이라는 음악극인데요. 목소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창작진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박수영 연출님이랑 이선현 작곡가님이랑 그다음에 장우성 작가님이 모여가지고 극단 동인처럼 활동을 하시는 프로젝트인데요. 상업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에서 잊혀지고 있는 인물들을 다시 주목해가는 음악극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람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목 얘기해 줄래요? 저에게는 왜 이렇게 낯설까요? 제가 백인당 태영이라고 해서요. 이태영 변호사님의 호가 네. 백인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잊혀진 사람 아니면 뭐 숨겨진 사람이란 거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위인급이신 분들인 건가요? 네, 목소리 프로젝트는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어문 자료, 즉 말과 글의 형태로 남아있는 해당 인물의 삶과 사상을 무대에 복원하려는 취지로 2017년에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인 이 음악극 테일은 전태일 열사의 수기와 일기를 바탕으로 청년 테일 그리고 1960년대의 소리를 재현해가지고요. 남자 배우 한 명이랑 여자 배우 한 명이 나와서 남자 배우는 전태일 열사를 어렸을 때부터 분신하시기 전까지를 다루고 옆에 여자분은 전태일 열사가 만났던 다양한 인물들을 연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음악극 섬 1933부터 2019였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음악극 태일과 지금 백인당 태연과 다른 작품이었어요. 우람문화재단에서 올라왔는데 1930년대 소록도라고 해서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치유를 받는 섬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근무하셨던 마리안누와 마가렛이라는 봉사자 간호사분들이세요. 외국 간호사분들이신데 이 두 분의 이야기랑 별개로 이 두 분의 이야기는 1933년이고요. 2019년에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옴니버스처럼 벌어지면서 이야기가 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리안느를 연기하셨던 배우님이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를 연기하시기도 했던 특이한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테일이 재공연이 되다가 이번에는 세 번째인 백인당 태영이 공연이 되었는데 설립의 목표인 선한 영향력의 실천에 집중해서 우리 시대의 잊혀진 목소리 그리고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 테일은 알아요. 테일은 들어봤고 그다음에 그때 사실 그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되게 조그만 공연장에서 한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공연이 되게 자잘하게 됐어요. 투자를 메인으로 받는 작품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지금은 없어졌어요. 굉장히 또 근데 천공의 성이라고 그때 동료 배우분들이 관람하러 오시면 어셔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통을 지금 이번에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어셔라고 해서 배우분들이 어셔를 보고 계세요. 맞아요. 저 진짜 그때 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계속 매진이라 그러고 표도 별로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못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백운당 태영 이 작품이 만들어졌군요.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네. 그쵸? 테일과 태영은 이제 공연의 형식이 비슷해요. 둘 다 이제 먼저 오프닝 넘버를 부르고 나서 배우분들이 배우분들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테일 그리고 태영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셨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분들이 직접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테일 그리고 태영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테일과는 다르게 식구님이랑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 전태일 열사님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태영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검색을 해보고 알게 됐죠.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셨고 그 다음에 호주제 폐지를 앞서서 주장하셨던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백은혜 배우님께서 목소리 프로젝트 1탄부터 3탄까지 모두 출연을 하셨는데 백은혜 배우님도 처음에 이 목소리 프로젝트 창작진 분들이 이번 목소리 프로젝트 3탄은 이태영 변호사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와 정말요? 대박 그러고 뒤로 딱 돌아가지고 검색을 해오셨다고 해요.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태영 변호사님이 혹시 이대 출신 아닌가요? 맞을 거예요. 이화 그때는 그죠? 오. 네, 이화 여학교였겠죠. 네. 네네네 맞아요. 맞으세요. 네. 이화여자. 그 얘기가 나와요. 식구님 꼭 보셔야겠다. 그죠. 내가 얼어붙은 기억으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호주제 폐지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호주제 폐지를 그 앞장서셨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대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이대는 이제 학부를 결혼을 하면 무조건 맞아요. 퇴학을 했어요. 맞아요. 옛날에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결혼을 한다면 너는 그냥 공부를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혹하죠.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데 그렇죠. 그러한 정책이 있었고 그 당시에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일종의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으로 그렇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일생을 다룬 음악극이 바로 이 백인당 태영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셨고 이제 백인당 중 유태화라고 해서 이게 100번 참는 가정에 태평과 화목이 있다인데요. 백인당은 화목한 가정의 대명사로서 많은 이들이 아호로 사용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 이태영의 아호도 백인당이지만 원래는 참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인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더 이상 참지 말라는 것 또한 본인 스스로가 100사람을 넘어 모두가 모이고 연대하는 공간이 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태영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시기상조의 논리에 갇혀 지연되고 있는 동시대 과제들의 해결을 바라며 이 음악극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감상은 어떠셨어요? 네, 음악극에 들어가면 이제 무대가 검정색 합판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다가 태영은 특이하게 그 분필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흰색 선으로만. 그리고 이제 무대 바닥에 위에서 영상으로 바닥에다가 선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박수영 연출님이 이 목소리 프로젝트마다 한 가지 메인 오브제를 사용하시는데 테일은 초였어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계속 초를 켰어요. 그리고 선은 천이었어요. 그래서 천을 활용한 연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태영은 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배우분들이 직접 분필로 그리기도 하고 리본 끈으로 무대를 선을 림보처럼 그렇게 막 장애물 설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영상으로 선을 쏘기도 하는데요. 설명을 배우분들이 직접 분필로 쓰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영 외 목소리 역을 맡으신 이현진 배우님이 딱 무대로 등장하셔가지고 교회 7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했더니만 이제 백은혜 배우님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근데 7세신 거예요. 그래서 7세의 태영을 연기하시면서 이건 아무 참아 하면서 이제 귀엽지만 당찬 연기를 하시는데 새삼 또 백은혜 배우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묘양산 산골마을에 7살 소녀 태영이 연단에 올라 외친다고 합니다. 이거 나 못 참아. 근데 이제 연단 웅변 대회가 알고 보니까 원래 초등학교 6학년 이상만 나갈 수 있는 대회였는데 태영이 굉장히 나가고 싶다고 선생님 저는 교회 크리스마스에 웅변 같은 것도 시키면서 왜 웅변 대회 못 나가게 해요 하고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웅변 대회 나가서 연단에 올려서 이거나 못 참아를 외치는 거예요. 왜 다 같은 사람이고 귀여운 자식인데 아들 낳은 집은 기쁨의 환호를 부르고 딸 낳은 집은 눈물을 흘리냐 그러면서 이거 정말 못 참겠다 하는데 관객분들이 막 박수하고 깔깔대고 웃는 거를 태영은 자기를 조롱하다고 생각하고 웅변을 다 하지 못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혼나죠. 왜 잘하고 있다가 끝까지 끝장도 보지 못하고 내려왔냐. 그리고 선생님이 어머니를 말립니다. 그래서 태영은 앞으로는 이제 참지 말고 끝까지 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태영의 어머니는 특별한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대요. 남자든 여자든 본인이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태영이 의아하게 여긴 게 있어요. 왜 자기 언니는 공부를 안 시켰냐고 어머니한테 따져 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언니가 아니었어요. 옆집에서 맡긴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거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랑 아들만 평양으로 유학을 가고 딸만 태영의 집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빠랑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태영은 왜 자기 그 언니가 계속 집안일만 할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엄마가 집안일 다 하라고 왜 언니만 시키냐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가 막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언니가 아니라 옆집 사는 사람의 딸이었다고 이제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거죠. 태영이 밤새 공부를 하고 잠들어 있는데 사실 완전히 잠들진 않았던 거죠.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십니다. 아유 공부하라는 아들을 공부를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딸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태영이 그걸 듣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머니 좀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였냐고 어머니가 바라시는 게 그거였냐고 저 산에 가서 확 죽어버릴 거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오빠가 태영을 응원해 주는데 오빠가 태영 보고 너는 꼭 변호사가 되라고 해요. 근데 또 이건 이 어머니랑 오빠를 둘 다 한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는 거죠.
소품만 바꿔가지고 바로 뒤로 가가지고 모자 쓰면 오빠가 되었다가 앞치마 들으면 어머니가 되었다가 그러면서 연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태영은 이화여전에 가사과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가사과가 집안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니는 과가 아니었다고 해요. 집안일을 잘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게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집안일이 필요 없이도 앞으로 더 자신의 권리를 얻고 투쟁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가사과라고 그게 나오거든요. 가사과를 졸업해서 시집을 잘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태영은 본인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태영의 스승님이신 법학과 분이 태영한테 너 법학 공부 좀 해보라고 해요. 근데 태영이 봉사를 가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 남편이 정일영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일제를 상대로 계속 투쟁을 하시다가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잡혀가세요. 태영은 애가 둘이 있고 신혼 초기인데 남편이 잡혀가서 어쩔 수 없이 애를 업고 바느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니 무려 근데 잠깐 왜 이러미니 어떻게 애가 둘인데 신혼이에요. 애가 둘이면 꽤 산 거 아니에요. 계속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셨대요. 왔다 갔다 하신 거구나. 왔다 갔다 계속 네, 계속 잡혔다가 왔다 갔다 잡혔다가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네. 음. 태영이 법학 공부를 제안받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화 여자는 가사과도 졸업을 했고 근데 이제 바느질을 한 거죠. 그래서 바느질을 하면서 계속 손도 다 트고 가위가 너무 안 들어가지고 손 힘으로 잘라야 했대요. 그래서 정말 잘 드는 가위를 가지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러다가 광복이 되고 남편이 갑자기 사관급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광복이 되자마자. 그리고 나중에 외교부 장관까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당 인사가 아니라 야당 인사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자기가 이제 잘 됐으니까 자기가 이 정도로 잘 된 거는 태영 니 덕분이다. 그래서 이제 네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열심히 해봐. 그래가지고 태영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법학 시험을 하는데 과연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애도 그렇게 키우고 아줌마가 처음에는 좀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애가 넷이 됐다고 하고 그 당시에 넷? 40살은 거의 중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30초만에 입학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죠. 막내는 심지어 수업 시간 중간에 3교시까지 마치고 막내 젖을 먹이러 집까지 다녀오셨다고 해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시험 점수는 30점밖에 안 나와서 삼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수 후에 수석으로 사법고시 합격을 하셨는데 판사에 지원을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로서는 별로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자기는 판사가 돼서 보다 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판사에 지원을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어린 동기 남자들은 다 임용이 되는데 계속 임용 소식이 없어가지고 따지러 가죠. 그러니까 보니까 알게 되죠. 임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각하의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다. 이승만인가요? 이승만? 네, 맞습니다. 그걸 언급하죠. 그래서 아니 그 당시 이승만인 것 같아갖고요. 그래서 야당 인사의 아내가 판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세요. 너무한다. 요즘 진짜 이 정치 보면 이 진영 논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부터 벌써 그렇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사가 되시기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셔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변호사가 되고 나셔서 많은 여자분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여성법률사무소를 차리세요. 근데 이제 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돌아갈 차비도 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 또 각하께서 변호사 면허를 취소시까지 시키십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다 리얼이에요? 네, 다 실화입니다. 다 평전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평전의 내용을 읽어주고 나서 나레이션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연기하시기도 하는 형식이에요. 진짜 힘들어.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한 자유라는 거를 다시 맞아요. 여성이 참나 할 말 다 하잖아요 우리는. 웬일이야. 아니 근데 진짜 나는 그래도 이태영 선생님이 네.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우리 외할머니랑 거의 동갑이신데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어갖고 나 공부시켜달라는데 이제 딸은 공부 안 시킨다 그래갖고
3박 4일을 굶었대요.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야. 근데 너 안 먹을래 먹지 말라. 그래서 먹기 싫어 먹지 말라 그래갖고 굶다 한 일주일인가 열흘 굶었대요. 근데도 아빠가 안 들어줘갖고 결국에는 공부를 못했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외할머니가 한이 되셨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9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제 본인의 배우지 못함이 항상 되게 한스러워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같은 분이 거의 8, 90%였고 그나마 이태영 선생님은 그래도 호수 10% 안에 들어가 물론 굉장히 본인이 힘들었겠지만 혜택을 받으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만큼 돌려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됐든 음악극에서도 그래서 나오거든요. 어머니가 굉장히 급진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아들이든 딸이든 본인이 공부할 의지가 있어야만 시켜줬다. 아무튼 변호사 면허가 취소가 돼서 100명의 변호사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개만 무료로 변호를 해줘도 100명의 사람들이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자는 편지를 보내서 보통 이러면 중간에 역경이 있을 수도 한데 실제로 100명을 모으셨대요. 그래서 백인회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의도에 또 사무실도 차려가지고 잘 활동을 하셨는데 그 후로 가족법을 개정하시려고 굉장히 열심히 힘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같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남편이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야당이다 보니까 견제를 받고 또 대통령이 또 바뀌었는데 또 야당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독재 정권으로 바뀌고 하다가 계속 실패와 역경을 겪는 고구마의 과정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우라통에 눈물이 나와요. 저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다 울고 계세요. 다들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끌어내셨는데 사실 호주제가 완전 폐지되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태영 선생님.